쳇바퀴 도는 무기력한 생활 속에서 작은 희망의 꽃을 피워보고자 시작한 경매였지만 현실은 연속된 폐찰뿐. 40세 가장의 자존심은 무력감으로 바뀐 지 오래였다. 그날도 아침부터 푹푹 찌는 길거리를 양복 상의를 팔에 걸친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은 꼭 낙찰받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월급만 쳐다보고 살아야 하나. 5년 전 처음으로 경매장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여러 번의 연속된 폐찰에 지쳐 나는 한동안 경매장 근처는 물론이고 경매 정보에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기를 몇 년. 직장과 집만 왕래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나에게 다시금 경매를 생각하게 한 계기가 있었다. 벚꽃 봉오리가 몽글몽글 올라오던 어느 날 저녁, 아내와 집에서 병맥주로 저녁을 보내던 중 아내는 나에게 한마디 툭 던진다. 자기야, 우리도 이제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도 해야 하고 애들 학원비도 더 들어가는데 작게 뭐라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뜬금없는 아내의 말에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았고 뭐 하나 명쾌하게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 머릿속을 휘저어 버렸다. 결국 고민 끝에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부동산 경매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고 오랜만에 경매장을 찾게 된 것이었다. 그러고도 폐찰은 이어졌다.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덤비는 터라.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는 도저히 입찰할 배짱을 부리지 못하였다.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맘속 기대만으로 시간은 흘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평소에 관심 갖고 지켜보던 수도권 역세권의 상가 경매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경매 입찰표를 작성하는 나의 손이 조금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입찰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통장 잔고가 아슬아슬했지만 이번에는 꼭 받아봐야지 하는 희망과 알 수 없는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인천지방법원 경매장.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구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사람들 다 프로 같은데? 옆에 앉은 중년 남성은 두꺼운 파일을 펼쳐놓고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앞자리 여성은 능숙하게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천타경 땡땡번 물건번호 1번. 내가 입찰하려는 물건과 동일한 건물의 2층에 있는 45평 면적의 물건이다. 감정가 2억 4,500, 보증금 2천에 월세 150만 원. 임차인이 현재 임차에서 월세를 내고 있고 낙찰 이후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선순위 보증금 부담도 없다. 확실한 수익이 예상되다 보니 입찰자는 8명이나 되었다. 이 물건은 감정가를 훌쩍 넘긴 감정가의 115%에 낙찰받아 간다. 이천타경 땡땡번 물건번호 2번을 개찰합니다. 라고 집행관이 말을 잇는다. 오늘 내가 입찰하려는 물건이다. 5층에 있는 전용 면적 70평의 네모 반듯한 상가 건물이다. 감정가 2억 7,100, 보증금 3천, 월세 60, 선순위 보증금 3천만 원을 인수해야 해서 부담이 있다. 수익률이 예측이 안 되고 인근 부동산 사장님의 설명으로는 그다지 높은 임대료를 기대하지 못한다고 한다. 즉 아무도 탐내지 않을 물건이다. 이천타경 땡땡번 물건번호 2번 물건은 2억 8천만 원의 단독 입찰입니다. 입찰자 김민우 씨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집행관이 호명한다. 아, 이런 단독이라니. 이럴 줄 알았으면 최저가로 쓸 걸 하는 아쉬움과 그래도 낙찰되었다는 안도감이 밀려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성급하게 1차에 낙찰을 받았나? 그것도 1,000만 원이나 더 웃돈을 써가며 낙찰 일주일 후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 특별한 사유는 없었나 보다. 간혹 낙찰 이후에도 매각 허가가 불어대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신경이 쓰였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매각 허가 결정을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난 후 나는 임차인 회사를 찾아갔다. 회사 담당자가 갑작스러운 외부인의 방문에 놀라는 표정으로 맞이한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예, 저 여기 낙찰자입니다. 혹시 여기 임차인 사장님 되시나요? 아닙니다만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회사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를 낙찰받았는데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선순위 3천만 원 보증금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입찰하려고 그랬는데
1차에 낙찰이 되어 저희가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여기 계속 임차해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를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는 시세대로 드리려고 합니다만 일단 저희 사장님과 상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차료 관련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저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원론적인 대화를 마치고 명함을 교환 후 사무실을 나왔다. 현 점유자인 임차인과는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이 여기에 계속 남아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혹시나 임차료를 잘 받게 된다면 큰 힘 들이지 않고 좋은 수익형 물건을 갖게 되는 것이니 좋지 않을까 싶다. 지하에 있는 건물관리실로 내려가 관리소장을 만나보려고 했는데 관리소장은 자리에 없었다. 다음번에 꼭 만나봐야겠다. 어차피 낙찰자로서 관리소장하고 관리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의해야 할 것도 많으니까. 건물을 나와서 동네를 살펴보았다. 입찰 전에 미리 확인했지만 인근에 공영주차장도 있고 전철역도 걸어서 5분 이내에 있어서 임차인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다. 한 부동산에 들렀다. 부동산 사장님 말씀이 낙찰받은 그 건물에서 예상되는 임대료는 150이나 160 정도라고 하면서 너무 비싸게 낙찰받은 거 아니냐고 되묻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심 생각하고 있었다. 건물을 리모델링 후 임대 놓으면 부동산 사장님의 예상을 넘는 임대 수익이 될 텐데 지금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숨어있는 가치를 모르는 건 아닐까? 임차인 회사를 방문하고 일주일이 흘렀다.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직원하고 전화를 연결해 보았다. 여보세요? 지난번에 방문해드렸던 낙찰자인데요. 혹시 사장님하고 임차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셨는지요? 아, 네, 그렇지 않아도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월세 150 정도면 계속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하고는 차이가 있다. 역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던가 근처 부동산 사장님하고 임차인이 무슨 얘기가 있었던 듯 싶기도 하고 그 가격에 임대를 줄 바에야 리모델링 후 재임대를 놓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가격 수준에는 임대를 다시 놓을 생각이 없고요. 소유권 등기가 되면 이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순위 임차 보증금 3천만 원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상가를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향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다. 막연한 기대와 달리 소유권이 넘어온 뒤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달랐다. 낙찰 당일만 해도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현장에서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보고 주변 상황을 살펴보니 녹록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우선 나는 낙찰받은 그 상가에 어떤 업종을 입점시킬지 아니면 내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할지 정해야 했다. 예전에 나는 소호사무실을 직접 운영해 볼까 하고 생각도 했었다. 견적도 받아보고 이것저것 궁리도 해보았지만 결국 아내의 강력한 반대와 나 자신의 확신 부족으로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이번에 낙찰받은 상가는 역세권에 있는 물건이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에서 근접한 상가였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다양한 업종이 들어갈 수 있었다. 스포츠 시설, 학원, 병원, 노래방, 애견센터 등 다양했다. 아, 그런데 거기에 모텔하고 안마시설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났다. 그렇다면 위락시설이 있는 곳이라 학원 종류는 불가능하다. 결론은 소호사무실이나 요즘 뜨는 애견센터가 적당할 것 같다. 동네에 있는 소호사무실을 찾아갔다. 소호사무실 여사장님은 손님인 줄 알고 반갑게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사무실 쓰시게요? 1인실 찾으세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상가를 하나 샀는데요. 전용 면적이 약 70평 정도 되는데 소호사무실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소사무실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사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아, 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사무실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100% 만실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곳 관내에도 소사무실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무실은 무리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이 저희 상가라서 그렇지. 임대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다지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멋모르고 이미 돈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지만 제 가족 중에 누군가 소사무실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말리고 싶네요. 저라면 그 정도 규모의 상가에서 월세가 200이라도 나오면 무리해서 소사무실 하지 않고 임대로 돌릴 것 같아요. 소사무실 여사장님의 얼굴에는 지금 하는 소사무실 사업이 못내 맘에 안 드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무실을 차려야겠다는 섣부른 생각이 제동은 걸렸지만 그래도 고지곳대로 믿을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인테리어 업체 몇 군데에 전화를 했다. 소사무실을 꾸밀 때 인테리어 비용과 룸은 몇 개가 나올지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었다. 인테리어 업체를 6군데나 전화했지만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곳은 2곳 정도에 불과했다. 한 곳은 전문 인테리어 업체라서 그런지 디자인팀이 따로 있고 시공팀도 따로 있다고 했다. 배치 도면을 받아보니 매우 훌륭해 보였다. 단지 전문 업체라 비용이 많이 들었다. 전용 70평인데 1억 5천만 원 전후에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다른 한 곳은 비용은 저렴했다. 1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항목별 세부 공사 비용을 달라고 하니 거기에 대한 답은 없다. 그냥 전화로만 얘기하는데 자기네는 소사무실을 수십 개 만들어 봤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신뢰 문제로 패스했다. 소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최소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소요될 것 같았다. 예상 매출을 만실 대비 80% 평균으로 잡았을 때 여러 비용과 투자비를 넣어서 손익을 구해보았다. 매입비용, 이자, 공사비, 상가 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하고 보니 290만 원이 나왔다. 애매하다.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 남는 것이 없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사무실을 관리하라고 하면 하루 종일 묶여 있어야 한다.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다. 동종업계에 있는 그 여사장님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결국 소사무실을 접기로 하고 깨끗이 수리 후 사무실로 임대 놓기로 한다. 낙찰 후 한 달 정도 지나서 법원에서 잔금을 내라는 납부 통지서가 날아왔다. 법원 경매장에서 받은 대출 이모들의 명함을 펼쳐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문자를 넣었다. 땡땡 타경 땡땡번 낙찰자입니다. 잔금 대출 최대 가능 금액과 이자율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를 알려주세요. 꼭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대출 이모들의 답변은 빨랐다. 얼마나 대출 받으시려는데요? 최근 2년치 소득 증빙 가능하세요? 등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문자와 전화가 왔다. 그들 중 적합한 곳으로 대출 자설을 하고 잔금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임차인 회사로 찾아갔다. 낯익은 직원이 나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소유권 이전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잔금 내고 왔습니다. 이사 계획은 잡으셨는지요? 저희도 최대한 빨리 이사 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 이사를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보증금을 준비할 테니까 보증금 받으실 법인 계좌를 알려주시고 영수증을 준비해 주세요. 약속한 명도일에 임차인 회사를 찾아가 대표이사를 만났다. 잔금을 넘겨주면서 영수증도 주고받고 소소한 얘기를 하였다. 이삿짐 남은 것은 이 정도로 정리해서 놓으면 될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부를 전부 철거하고 새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니까 작은 물건들은 내버려 두셔도 제가 치워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도 이곳에서 사업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차인과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이다. 이제부턴 오롯이 내 생각과 의사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판가름 난다. 다음 날부터 철거 공사를 시작하였다. 철거업체 사장님은 익숙한 듯 뚝딱거리면서 아무 말 없이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사장님, 이거 음료수인데 드시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다치시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물어보실 일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거업체 사장님은 큰 덩치와 달리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이것저것 철거 내용을 설명한다. 철거 공사 이틀째.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함께 나와 있다. 사장님, 저 학생은 누군가요? 아, 네, 제 아들 녀석입니다. 그래요? 어제 함께 일하시던 남자분은 왜 안 나오시고요? 어제 함께 일했던 친구는 발을 다쳐서 오늘 제 아들이 땜빵으로 대신 나왔습니다. 아니, 조심하시지. 많이 다치셨나요? 발등이 좀 짓눌린 것 같아서 병원에서 기부스를 했습니다. 철거하다 보면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그러네요. 사장님, 더 이상 다치지 마시고 특히 아드님도 나와 계시는데 몸 건강히 마무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창 놀러 다닐 나이의 어린 학생이 아빠를 돕겠다고 나선 것이 대견스러워. 아들 주라고 5만 원짜리를 사장님께 넘겨주었다. 철거업체 사장님을 뒤로 하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저녁이 되어 철거 완료 여부를 확인하러 갔을 때 그들은 철수하고 없었다. 하지만 말끔하게 내 마음에 만족스럽게 철거가 완료되어 있었다. 그 이후 그 철거업체 사장님은 나와 10여 년을 철거 관련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다. 벽체까지 철거한 후 공사를 하다 보니 리모델링 공사라기보다는 새로 건축하는 수준에 가까웠다. 우선 기존에 있는 나무로 돼 있던 칸막이를 모두 철거하고 강화 유리로 상가 벽을 구분 지었다. 출입문도 강화 유리로 바꾸어 비용이 많이 들었다. 천정 텍스 공사를 하기 전에 전기 공사업자를 불렀다. 그들은 현재 상가 내부의 전기 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부 철거하고 재설치할 것을 권하였다. 전기 공사는 업자의 말대로 공사를 하도록 했다. 배전반을 교체하고 배선을 다시 깔고 천장 등은 형광등에서 LED 등으로 교체하였다. 전기 공사 후 천정 LED 등에 불이 들어오니 어느 정도 상가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아뿔싸 빼먹은 곳이 있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창문 위쪽이 위층과 아래층이 구분 없이 비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다. 저 상태로라면 겨울에 엄청난 황소바람이 들어올 게 뻔하였다. 거기다가 비가 오는 날이면 비까지 스며들 것이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이사한 임차인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전에 계시던 사무실 낙찰자인데요. 혹시 전에 사무실 계실 때 비가 센 적은 없었나요? 아내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거기 장마철이 되면 항상 비가 좀 셉니다. 창문 쪽에서 새고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깡통을 받쳐놓고 썼었거든요. 네. 뭐라고요? 뭔가 일이 터지지 않을까 조바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건가 보다. 이번 경매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싶다. 곧바로 위층에 있는 모텔로 올라갔다. 계세요? 아래층 사무실 소유주인데요. 비가 아래층으로 샌다고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저희 창문에서 비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잡긴 했는데 지금도 새나요? 네. 예전 임차인이 계속 샜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아래층 천정이 약간 비에 젖은 흔적이 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창문 쪽을 살펴보아도 될까요? 네, 사장님. 한번 살펴보세요. 이쪽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샌다고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아, 네. 창문을 평소에 열어놓으시나요? 에어컨 배관 때문에 평소에 창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컨 배관을 타고 물방울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 배관이 잘못된 것 같네요. 물방울이 밖에서 떨어지려면 외부 배관을 벽면 구멍보다 낮게 감아서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벽면 구멍 위에서 배관을 타고 빗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설치되어 있네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급한 일 처리를 마무리하고 나서 바닥 공사며 내부룸 설치, 전기 콘센트 설치 공사 등 마무리 공사를 하였다. 공사가 거의 종료되고 내부 청소를 하고 있는 중에 낯선 젊은이 서너 명이 몰려왔다. 점심 먹고 커피를 마시던 중 위층에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 같아서 왔다는 것이었다. 자기네들도 사무실을 새로 얻어서 이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 마땅한 자리를 아직 못 구해서 이참에 인테리어한 사무실을 구경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이 사무실이 위치며 주차장이며 채광이며 방향이 마음에 든다며 자기네가 계약하고 싶다고 한다.
그 이후 임차 조건이며 세부 사항을 얘기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부동산을 끼지 않고 하는 계약이라 서로 복비도 아낄 수 있었고 공실 기간도 없이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하는 계약이다 보니 참으로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은 70평 중에 50평이었고 나머지 20평은 별도 공간을 임대 주어야 했다. 또한 공간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즉시 공간 분리 작업을 추가로 하면서 비용은 더 들었지만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임대를 의뢰하였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나머지 면적의 공간도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었다. 처음치고는 운이 좋았던 것 같다. 낙찰도 단독으로 받고 공사도 일사천리 공사하는 와중에 임대차 계약까지 완료하다니. 따져보니 낙찰 후 수리하는 데까지 약 3억 5천만 원이 투자되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265만 원에 임대 계약되었으니 수익률 6%로 역산해보면 부동산 가치는 대략 5억 6천만 원에 육박한다. 금매로 내놓더라도 5억은 충분히 받을 것 같다. 회사 생활에 찌든 쳇바퀴 인생의 나에게 상당한 보상인 것 같았다. 아내에게도 그동안의 실패에 대해 어깨를 펼 수 있을 것 같아 흐뭇했다.